일단 이제 수학의 필요성인데요. 이제 보통 개발자들 보시면 웹개발, 앱개발, API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서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업에서 수학을 사용할 일은 거의 솔직히 없어요. 물론 이제 모든 API 개발에 수학이 필요 없다는 아니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대부분이 없죠. 이제 그러나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분야의 경우는 수학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죠. 특히 이제 암호 설계, 그래픽 처리는 당연히 사용되고 특히 이제 저희가 살펴볼 머신러닝은 사실 모든 게 수학이에요.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모든 머신러닝이 그렇진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거든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넣고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계속 검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모델이 한 개 나오게 되는데 이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으면 제대로 이제 동작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이긴 하는데 내부를 살펴보면 사실 이런 식으로 동작이 돼요. 이제 알고리즘 단에서는 이제 수학적 알고리즘이 돌고 있고 모든 데이터는 행렬과 벡터로 표현되고 데이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파트를 보면 사용된 이제 큰 범위의 수학은 이제 선형대 수학, 그리고 확률과 통계, 그리고 위적분학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선형대 수학 같은 경우는 데이터 표현, 그리고 계산의 효율성, 최적화, 그리고 특성 추출에 대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확률 같은 경우는 거의 당연하겠지만 분포, 그리고 예측, 검증에 대해서 사용되고 미적분학은 이따 이제 그 선형회계 구현할 때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그 모든 계산에서 거의 사용되게 됩니다. 최적화 쪽에서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다룰 그 수학은 선형대 수학이 이제 주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선형대 수학을 설명해 드리면 선형대 수학은 이제 벡터 공간에서 주로 벡터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이제 더 크게 보면 행렬까지 다루는데 정확히 말하면 벡터는 행렬의 특수한 예 중에 하나예요. 컬럼이 하나거나 로우가 하나인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선형대 수학인데 머신러닝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넘파이를 가지고 선형대수를 다뤄볼 건데요. 저희는 순수 파이썬을 사용하지 않고 넘파이라는 그 수치과학 계산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수 파이썬은 사실 좀 느립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넘파이 같은 경우는 코어가 파이썬이 아니라 C랑 포트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그 파이썬 리스트와 다르게 배열을 다른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메모리도 덜 사용하고 각종 이제 편리한 고수준의 인터페이스와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 선형대 수학에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벡터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벡터는 어떤 공간에서의 원소를 표현해요. 벡터 공간. 그리고 벡터는 각 원소의 데이터 타입이 모두 동일하고 보통은 이제 어레이로 표현을 합니다. 넘파이 어레이. 물론 이제 그 벡터라고 해서 모두 어레이로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스파르스 매트릭스 같은 그 이제 매트릭스 중에 데이터가 별로 없는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어레이로 표현하지 않고 이제 딕셔너리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진 않고 근데 이제 보통은 어레이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넘파이를 보면 MP 어레이 가장 기본적인 그 어레이 오브젝트인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벡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벡터에는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행 벡터, 이제 가로로 눕혀져 있는 거, 그리고 열 벡터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넘파이를 표현을 해보면 저희가 아까 앞에서 MP 어레이를 살펴봤는데 그 첫 번째 어레이랑 두 번째 어레이가 약간 달라요. 첫 번째는 괄호가 한 개고 두 번째는 괄호가 두 개인 이중 어레이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첫 번째 어레이를 엄밀히 말하면 저거는 행 벡터라기보다는 튜플에 가까워요. 3차원 튜플이죠. 근데 근데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저걸 행 벡터로 쓰긴 하는데 일부 이제 연산에서는 저게 튜플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행 벡터를 사용하려면 아래처럼 1/3짜리 행 벡터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 벡터는 각각에 대해서 어레이를 취하면 그 열 벡터가 됩니다. 네, 저 예시를 보면 3/1은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벡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머신러닝을 돌리려면 이걸 연산을 해야 되는데 벡터에 대한 연산은 다음 5가지 정도의 연산이 가능해요. 덧셈과 뺄셈은 거의 너무 당연하게도 그냥 각 원소들을 더하고 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파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수준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벡터든 뭐든 그냥 플러스만 하면 모든 원소가 다 더해져요. 이제 나중에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말고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냥 모든 원소를 저런 식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빼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칼라 곱과 성분 곱, 내적이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스칼라 곱은 이제 벡터에다가 어떤 특정 a라는 값을 곱하는 거고, 성분 곱은 이제 두 벡터를 그 덧셈처럼 각 원소를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곱이랑 성분 곱은 그냥 저것도 이제 곱하기 연산으로 바로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MP 멀티플라이라는 연산으로 두 개의 이제 벡터를 넣어서 따로 연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그 성분 곱을 한 다음에 모든 원소를 다 더하면 내적이 돼요. 벡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위 두 벡터를 내적하면 이제 각각 연산을 해서 4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넘파이로는 np inner 그리고 v.w라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연산은 벡터의 크기가 전부 모두 동일해야 돼요. v와 w. 지금은 1/3으로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벡터에 대해서는 간단히 살펴보았고, 다음은 이제 행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벡터 같은 경우는 행렬의 특수한 예라서 이제 모든 걸 이제 그냥 행렬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m/n이라고 했는데 m이나 n이 1인 경우만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각 행과 열을 이제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벡터랑 마찬가지로 2차원 어레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오른쪽 코드처럼 표현하시면 됩니다. 행렬도 벡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5가지 정도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덧셈, 뺄셈, 스칼라, 성분 같은 경우는 벡터와 정확히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킵할 수 있는데, 특히 저 행렬 곱은 이제 행렬만의 특수한 연산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연산이 됩니다. 사실 덧셈, 뺄셈은 이제 동일하고 이런 이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모든 연산을. 그리고 스칼라, 성분도 이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행렬 곱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성분 곱처럼 원소들을 이제 곱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행과 열을 기준으로 그 연산을 수행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저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행이랑 오른쪽에 그 가로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열들을 이제 원소끼리 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하나의 이제 원소로 만들어요. 네, 식을 보시면 이제 아실 것 같지만 저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게 행렬 곱입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동작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저기 왼쪽 행렬은 3/4고 오른쪽은 4/3인데 왼쪽 행렬의 열과 그 오른쪽 행렬의 행의 그 개수가 완전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그 행렬 곱을 진행하게 되면 4는 이제 상쇄되고 3/3짜리 그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연산은 되게 간단하긴 한데 나중에 이걸 데이터로 이제 표현한다고 하면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선형 회귀 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게 x 닷 y 하면 내적이 이제 행렬 곱이 수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렬의 특징 중에 전치라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건 행렬과 벡터에 모두 이제 적용이 되는데, 벡터 같은 경우는 전치를 하면 행벡터가 열벡터로 그 반대로도 이제 작용이 되고요. 행렬 같은 경우는 n/m이면 전치를 하게 되면 n/n으로 그 원소들이 다 이동합니다. 되게 엄청 간단한 그 개념인데요. 이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나중에도 이거랑 행렬 곱만 알면 사실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도 이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넘파이에서는 어떤 매트릭스 또는 벡터에다가 t라는 그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걸 하면 바로 전치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단위 행렬은 대각선만 1인 행렬입니다. 이거는 n/n에서만 정의되는 행렬이고요. 간단히 아이덴티티라는 그 메서드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역행렬은 저희가 뒤에서는 살펴보지 않을 거지만 행렬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연산이기 때문에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역함수랑 똑같아요. 또는 역수랑 이제 거의 완전히 동일합니다. 3 곱하기 3분의 1은 1인 것처럼 x와 x의 역행렬을 곱하면 이제 아까 앞에서 살펴본 단위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역행렬이고 항상 존재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영행렬 같은 경우는 모두가 0인 영행렬 같은 경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파이로는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라는 그 모듈이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바로 그 역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역행렬이랑 실제 그 초반 행렬을 곱해서 보시면 지금 단위 행렬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래 보시면 이제 단위 행렬이 나왔죠. 물론 저 마이너스 8.8 같은 경우는 맨 뒤에 10에 마이너스 16승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0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거는 이제 컴퓨터 이제 부등수 시점의 오차죠. 그래서 사실 이제 선형대수학 같은 경우는 벡터와 행렬로 거의 모든 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초가 되는 어떤 행렬과 벡터 연산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와닿진 않아요. 이걸 왜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있는 예제에서 정확히 이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근데 저희가 하기 전에 조금 이제 추가적인 기초 수학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정규화라는 메서드입니다. 정규화는 이제 어떤 데이터의 분포를 다른 데이터 분포로 좀 변환하는 건데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일단 1부터 1000까지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들을 0부터 1까지의 구간으로 전부 다 이제 매핑시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전체를 합쳐서 각각 원소에 대해서 나누면 이제 정규화가 수행이 됩니다. 넘파이에서는 저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넘파이 어레이에 대해서 그 하나의 정수를 나누고 있는데요. 넘파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안에서 그 sum x라는 걸 모든 원소에 대해서 뿌린 다음에 다 이제 나눗셈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가 잘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 저런 식으로 정규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규화는 사실 표준 정규 분포를 활용한 정규화인데 실제로 뒤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은 0으로, 분산은 1로 정규화하는 정규화 방식입니다. 네, 되게 식은 복잡한데 넘파이에서는 그냥 np-min, np-stand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미적분학에서 조금 다루었던 미분 그리고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미분은 다들 아시죠? 네, 미분이 이제 기울기죠, 기울기 구하는 거죠. 이 함수를 보시면 지금 1, 2, 3이라는 어떤 특정 점에 대해서 기울기에 대한 직선이 있잖아요. 네, 저런 걸 이제 그냥 그라디언트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추후에 살펴볼 손실 함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왜 저희가 미분과 그라디언트를 사용해야 되냐면 그 예측 모델에서 저희가 예측한 모델의 결과값과 그 실제 결과값의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100%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 차이의 지표를 그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손실 함수를 정의하고 그 손실 함수의 그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 여기가 최소 지점이잖아요. 그 손실 함수에. 그러니까 기울기를 계속 구한 다음에 이걸 기울긴 만큼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1에서 그리고 2에서 3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저기 최저점으로 계속 다가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에는 이제 편미분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미분은 x제곱을 미분하면 2x인데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z는 x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평면이 아니라 어떤 공간으로 공간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간이라고 하면 그 방향이 세 가지잖아요. 이쪽 방향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고. 그러면 여기는 x 방향, 여긴 y 방향인데 이 x 방향에 대해서만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걸 이제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dx 분의 d라고 쓰는데 편미분은 이제 partial이라는 기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되게 수식은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도 이따가 행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행렬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y는 z는 x제곱 플러스 y 세제곱 같은 어떤 단일식이 아니라 그 이제 머신러닝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는 어떤 행렬 자체를 하나의 데이터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행렬 전체를 이제 편미분하는 이제 행렬 미적분을 이제 사용을 해요. 근데 아래처럼 이제 모든 그 매트릭스 원소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코드와 함께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트릭스의 행렬곱 그리고 벡터의 뭐 전치 아니면 뭐 미분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다뤘었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간단한 머신러닝의 매우 간단한 이제 모델인 선형 회귀를 한번 구현해 볼 거예요. 실제 넘파이 코드와 함께 넘파이 코드랑 수식과 함께 설명하면서 이걸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렬을 왜 써야 되고 이제 미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형 회귀를 구현하기 전에 선형 회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선형 회귀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구현할 선형 회귀는 2차원에서의 선형 회귀인데요. 선형 대수는 기본적으로 2차원, 3차원이 아니라 뭐 1000차원, 10,000차원 등의 n차원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차원이 늘어나면 사실 그 비주얼라이즈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이제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차원짜리 선형 회귀를 구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선형 회귀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어떤 x라는 데이터가 있고 이 x라는 데이터에 y라는 데이터가 매핑된다고 해요.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제 파란색 점들이죠. 이제 예시를 안 들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과학 점수가 70점인데 수학 점수는 60점이에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과학 점수가 80점인데 수학 점수가 85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데이터 그 형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 분홍색 직선을 저희가 이제 구하려고 해요. 이걸 왜 구하냐면 이런 데이터 그 분포가 있을 때 여기서 안 보이는 예를 들면 여기 조금 밖에 이 그래프를 이제 벗어나는 데이터 포인트가 한 개 있을 때 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다음 y 값은 무엇일까에 대한 어떤 예측 모델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선형 회귀를. 그래서 이 선형 회귀를 구하려면 이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선형 회귀에서 멀어진 정도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모델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런 이제 직선을 구하는 선형 회귀 문제를 한번 넘파이와 아까 배웠던 수학의 개념을 가지고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y는 베타 0 x0 플러스 베타 1 x1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y는 ax 플러스 b입니다. 저거.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게 저거고요. 베타 0와 베타 1은 앞에 붙는 상수예요. 그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 그리고 x0와 x1은 이제 변수죠. 근데 여기 조금 의아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변수가 두 개로 보이잖아요. x0, x1. 근데 저희는 지금 2차원을 다루고 있는데 변수가 지금 3개예요. y, x0, x1. 그래서 이런 2차원의 경우는 보통 x0는 1로 둡니다. 그래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즉 ax 플러스 b의 꼴로 나오죠. 그걸 조금만 일반화시키면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1 그리고 그 x1에 대해서는 특정 y 값이 있겠죠. 저런 식으로 단일 데이터. 근데 이걸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하나만 다루지 않고 이제 뭐 100개, 1000개도 다루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켜야 돼요. 데이터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뤄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여러 개 있다고 하면 yi라는 데이터가 있을 테고 그 중에는 xij라는 데이터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다중 데이터 중에서 i번째 데이터는 이제 yi는 xi0, 베타0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줄여서 i번째 데이터에 대한 벡터 표현도 가능한데요. yi는 xi의 트랜스포스 그리고 베타 저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왜 가능하냐면 아까 이제 여기서 xi는 x0와 x1으로 이루어진 벡터고요. 베타는 베타0와 베타1으로 이루어진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벡터 표현으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 트랜스포스를 했기 때문에 x1, x0, x1이 네. 그림. 네, 이거 혹시 저거 세 번째 식 이해 가시나요? 네. 이제 x 자체가 x0와 x1이라는 벡터로 이루어지고 베타는 베타0와 베타1이라는 벡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x를 트랜스포즈하고 베타를 곱하면 그 1 곱하기 2짜리 벡터와 2 곱하기 1짜리 벡터를 곱해서 가운데를 상쇄되고 1 곱하기 1짜리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 두 번째 식을 세 번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벡터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표현이 굉장히 간단해지고요. 그리고 이 yi 데이터들을 이제 1부터 n까지 다 모으게 되면 하나의 행렬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 이제 다중 데이터의 행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y는 y1부터 yn까지의 열벡터로 이루어져 있고, x는 아까 위에서 살펴봤듯이 트랜스포즈들의 그 열벡터로 이루어지고요. 베타는 베타0와 베타1에 대한 벡터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n개의 데이터 그리고 n개의 그 xy 데이터 포인트랑 그 모든 상수값들을 하나의 행렬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y는 x 트랜스포즈 베타라는 의미는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 행렬식입니다. 다만 여기선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표현한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이 식을 가지고 그 선형 회귀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베타0와 베타1 값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직선을 저희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도 모르고 절편값도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그 머신러닝한테 시켜가지고 이거를 자동으로 구할 수 있게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y1과 x1들의 데이터는 주어지는데 베타0와 베타1은 주어지지 않아서 그걸 이제 구하려는 회귀 알고리즘을 이제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회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데이터는 저희가 어디에서 가져오기는 좀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서 보는 x 데이터를 한번 생성해 볼 건데요. 이 numPy에 대한 메서드들은 전부 다 이제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생성되는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데이터 x는 저 식을 통해서 1.0부터 10.0까지 100개의 데이터를 그 열벡터로 이제 생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게 되고 데이터 y 같은 경우는 임의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x를 가지고 어떤 뭐 식을 그냥 넣어서 함수를 넣어서 아무 데이터나 만듭니다. 밑에 그래프처럼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저 식에 대해서는 이제 알 필요가 없고 이제 어떤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가 변환되었다라고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정규화라는 걸 살펴봤는데요. 이제 데이터 x가 1부터 10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0부터 1.0까지 이제 스케일링하기 위해 그 벡터에 있는 최대값으로 나눠서 이제 스케일링을 합니다. 그러면 0.1부터 1.0까지의 데이터 벡터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절편 데이터를 저 데이터 X에 추가할 건데요. 이 절편 데이터를 왜 추가하냐고 하면 현재 저희가 생성한 데이터는 그 원 컬럼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x1에 대한 데이터는 생성을 했는데 저희가 x0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차원 선형 회계 같은 경우는 x0가 1이라는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1이라는 값으로 모두 세팅을 하게 됩니다. 저 h스택도 잘 모르셔도 되는데 아무튼 저 h스택을 사용해서 데이터 x의 왼편에다가 1로 된 데이터를 모두 삽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행렬처럼 왼쪽에 1이 삽입된 그 n by 2라는 그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x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y에 대한 데이터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x, y 분포, 즉 저 그래프에 대한 그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직선을 보여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근데 베타 0와 베타 1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학습을 시켜서 이 직선을 자동으로 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데이터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시키고자 하는데요. 이제 본 코드 같은 경우는 20개의 데이터를 임의로 가져와서 그 데이터로 그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근데 20개를 뽑아서 또 임의로 뽑아서 그 학습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면 전체 데이터에만 맞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걸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 데이터에만 딱 들어맞는 그 직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데이터 중에 임의로 몇십 개만 뽑아서 그걸 반복적으로 뽑아서 계속 학습시키면 조금 더 다양한 분포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직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개만 뽑은 데이터는 다음 그래프와 같습니다. 20개를 뽑으면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생성한 데이터와의 형상은 동일하겠죠, 당연히. 그 n by 2 컬럼. 다만 이제 그 로우의 개수가 20개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라디언트라는 걸 설계를 할 건데요. 이걸 이제 설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선과 그 포인트들에 대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설계하는 이제 부분은 간단히 이제 코드부터 살펴보면 저희가 구한 그 베타 0와 베타 1에 대한 그 상수 벡터 있잖아요. 그 벡터들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x를 행렬 곱으로 곱해서 모든 x에 대한 예측값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예측값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데이터 값의 차이를 계산해요. 그리고 그 차이를 계산하는 어떤 특정 함수를 설계해서 그 함수에 대한 어떤 그 기울기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기울기를 계속 줄이면서 그 손실을 계속 줄이는 거죠. 즉 이제 y estimate, 즉 예측값과 실제 y 값의 차이를 에러라고 하고 그 에러를 ms이라는 그 오차 함수, 손실 함수로 손실값을 구한 다음에 그 손실값을 가지고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계속 줄일 겁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라고 하면 저기 error.x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잠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y estimate라고 하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x와 그 예측을 하기 위한 그 상수 벡터를 말하는 w를 그 행렬 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기 행렬과 같이 1, 0.1, 1, 0.11이 w0, w1과 모두 다 곱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 하나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 예측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 계산 같은 경우는 그 실제 값과 그 예측 값의 차이를 말하기 때문에 저기 이제 y 벡터와 그
실제 예측한 행렬을 빼가지고 그걸 이제 트랜스포스 해가지고 1차원화 시킵니다. 그리고 손실함수, 저희가 사용한 손실함수는 MSE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분산 같은 거 구할 때 사용하는 식이거든요. 실제 예측값과 현재 에러의 차이의 제곱을 계산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로 나눠가지고 정규화 시키는 건데, 저걸 사용하는 이유는, 제곱을 사용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어떤 게 큰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손실값 자체에 대해서는 양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사용해서 다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낸 에러를 가지고 손실 함수의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울기를 구해야 그 기울기에 해당하는 만큼 계속 감소시켜서 저희가 기울기를 0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에러와 현재 데이터를 곱해가지고 기울기 값을 구합니다. 근데 식이 지금 partial W, partial MSE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것만 보고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행렬 편미분이라는 건데,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하나를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다루기 때문에 편미분을 적용을 해도 모든 행렬 원소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건데요. 이걸 보면 MSE라는 함수를 W로 편미분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W의 데이터가 W0와 W1 두 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수행하면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편미분이 수행이 돼요. W0에 대한 편미분과 W1에 대한 편미분이 수행이 되는데요. MSE 같은 경우는 아까 살펴봤듯이 시그마 yi 마이너스 2i의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그냥 올리면 됩니다. partial W0 그리고 partial yi 마이너스 에러의 제곱을 하게 되면, 편미분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변수 빼고는 나머지가 다 0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식을 W0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2가 앞으로 빠지고 안에 있는 게 한 번 더 미분되면서 W0에 대해서만 미분이 돼요. 근데 그걸 비교하면 1이죠.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식은 보존이 되고 에러 식은 보존이 되고 1만 곱해진 총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W1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W1 같은 경우는 XI에도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게 미분되어서 나가게 되면 XI는 남게 됩니다. 상수 취급되는 거죠. 그래서 W0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위에 있는 식이 나오고, W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아래쪽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식들을 한 번에 계산하는 표현이 바로 위에 있는 식이죠. 행렬에 대한 편미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식은 에러에다가 1을 곱해서 다 더했는데, 이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지금 여기 행렬 같은 경우는 왼쪽 벡터랑 오른쪽 행렬에 처음 열이 다 곱해지면 여기 위에 있는 식이 나오잖아요. 에러에다가 1 곱해진 게 다 더해지죠.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왼쪽에 있는 벡터와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열을 다 곱하면 이 식이 아래식이 나옵니다. x1에 대해서 모든 에러를 다 곱하죠. 그런 이제 식이 에러 곱하기 x라는 이제 행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러와 x를 가지고 그라디언트 기울기를 구했어요. 그럼 실제로 이 기울기와 저희가 구한 에러 값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라디언트와 에러는 구했고, 저기 밑에 있는 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new w는 w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그라디언트. 이게 뭐냐면 w가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가 w잖아요. w0와 w1. 근데 이거의 이제 초기 값에서 저희가 구한 그라디언트와 손실을 가지고 계속 빼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계속 빼가지고 0으로 계속 0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이제 줄이는 거죠. 손실 값을. 그래서 W를 계속 갱신한다고 합니다. 저거는 파라미터 갱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계속 갱신하면서
그 오차를 줄여요. 실제 저희가 만들 모델과 실제 데이터와의 오차를 계속 줄이면서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고 하면 현재 예측 모델과 이전 예측 모델의 차이가 별로 없어질 때 꺼져요. 끝나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더 이상 안 내려간다고 하면 어느 특정 지점에 머물러서 계속 가만히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멈추면 저희가 물론 100% 성공적은 아닌데 성공적으로 그 학습이 이제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을 진행시키면서 이 50회마다 그 오차와 현재 그래프를 출력해 봤는데요. 실제로 50회만 돌렸을 때는 첫 번째 그래프처럼 그 직선이 조금 이상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직선과 저기 포인트들의 지금 차이에 대한 함수를 제가 MSE라고 정해있잖아요. 그 MSE에 대한 함수에 그 기울기 값을 계속 줄이면서 오차를 계속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회를 하면 저런 식으로 좀 더 근접해지고 150회, 450회를 하면 거의 저희가 원하는 그 직선 그래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1650번 정도 돌리면 거의 저 데이터 포인트에 딱 맞는 그 직선 모델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이제 베타가 베타랑 혼동이 됐는데 W는 마이너스 2.15랑 11.07이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까 W0와 W1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W0가 마이너스 2.15고 W1이 11.07이에요. 따라서 이 그래프는 Y는 11.07x 마이너스 2.157이라는 직선 그래프가 되죠. 실제 저 위에 있는 그래프 보면 그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베타를 저희가 새로운 그 x 벡터에 곱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예측값인 YK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간단한 머신러닝 모델을 선형 회귀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수식이나 어떤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드려가지고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약간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 구하게 됐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라서 사실 이해만 하면 이거 그냥 쭉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좀 하이레벨한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선형대수 같은 경우는 간단한 행렬곱만 살펴봤지만 PCA라던가 SVD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베이지안 통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하시면 계속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